당장 이혼해. 기름 쩐내 나는 여편네랑은 하루도 더 못 살겠으니까. 남편의 입에서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주방에서 평생을 바친 아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유세 좀 작작 떨어. 레시피만 있으면 누구든 할 수 있는 요리 가지고. 그날 밤 아내는 수화기를 들어 아버지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아빠, 김서방이 이혼하재요. 당장 그 사람 계약 해지하세요. 저한테 한 짓 똑같이, 아니 몇 배로 갚아주세요. 남편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의 가게에서 주방일만 했던 아내의 진짜 정체를.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레스토랑 수희의 주방은 저녁 피크 시간에 후끈한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환풍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는데도 그 열기는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수진은 이마에 맺힌 땀을 팔뚝으로 훔치며 프라이팬을 능숙하게 흔들었습니다. 지글거리는 고기 굽는 소리와 함께 향신료 냄새가 주방을 진동했습니다. 테이블 3번, 스테이크 나갑니다. 수진이 막 완성된 접시를 올려놓으며 외치자 젊은 홀 직원이 재빨리 달려와 접시를 받아갔습니다. 수진의 손놀림은 20년 경력답게 빠르고 정확했으며 동시에 3개의 팬을 다루면서도 각 요리의 불 조절은 완벽했습니다. 주방장님, 7번 테이블에서 파스타 하나 더 추가요. 홀 직원이 주문서를 들고 뛰어오자 수진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새 팬을 불 위에 올렸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주방 창문 너머로 홀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 김혁철이 카운터에서 30대로 보이는 젊은 여성 손님과 시시덕거리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은 아예 카운터에 몸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이건 서비스예요. 특별히 드리는 거니까 맛있게 드세요. 우리 가게 디저트가 정말 맛있거든요. 혁철이 초콜릿 케이크가 담긴 접시를 건네며 능글맞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성 손님이 깜짝 놀란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 아니에요. 괜찮은데. 에이, 손님처럼 예쁘신 분이 오시면 가게 분위기가 확 사는데요. 이 정도는 제가 드려야죠. 자주 오세요, 네. 혁철이 노골적으로 윙크를 하며 말하자 여성이 수줍게 웃으며 케이크를 받아들었습니다. 어머, 사장님 너무 친절하시네요. 혹시 여자친구 있으세요? 하하, 제가 아직 총각처럼 보이나요? 에이, 설마요. 혁철이 왼손의 결혼 반지를 슬쩍 주머니 속으로 감추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수진의 눈썹이 파르르 꿈틀거렸습니다. 수진은 들고 있던 칼을 도마에 쾅 소리가 나게 세게 내리찍었습니다. 주방장님, 괜찮으세요? 손 다치시겠어요? 보조 요리사가 화들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수진이 애써 표정을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아, 아니야. 괜찮아. 그냥 힘이 좀 들어갔네. 얼른 일이나 하자. 저녁 영업이 끝나고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뒤 수진은 묵묵히 주방을 정리하며 혁철을 기다렸습니다. 혁철은 계산대에서 매출을 정산하며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이야, 오늘도 대박이네. 역시 이 김혁철의 영업 실력은 죽지 않았다니까. 최고야, 최고. 수진이 젖은 앞치마를 벗어 던지며 혁철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 잠깐 나 좀 봐. 아, 왜 또? 피곤해 죽겠는데 집에 가서 해. 혁철이 돈을 세며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시간은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혁철은 오자마자 소파에 드러눕듯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SNS 메시지 창이 떠 있었습니다. 수진이 혁철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오늘도 가게에서 젊은 여자 손님한테만 서비스 줬더라. 혁철이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또 그 소리야? 시작이네, 시작. 영업하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냐고. 결혼 반지까지 주머니에 숨기면서 내가 똑똑히 다 봤어. 수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혁철이 그제야 휴대폰 화면을 급하게 끄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뭐, 당신 지금 나 감시했어? 미친 거 아니야. 남자 손님들한테는 그렇게 서비스 주는 거 못 봤네. 꼭 어리고 예쁜 여자들한테만 그러더라. 그게 다 장사 수완이라고. 그렇게 단골 만드는 거야, 몰라? 혁철이 수진 앞으로 바짝 다가서며 소리쳤습니다. 20년 동안 당신은 늘 그랬어. 나는 뜨거운 주방에서 뼈 빠지게 일하는데 당신은 카운터에서 맨날 젊은 여자 손님들이랑 히히덕거리고. 그래, 그래서 뭐, 어쩌라고. 끝까지 말해보시지. 혁철이 수진의 어깨를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게 어디서 생사람을 잡아.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 난리야. 당신 의부증이야? 그거 병이라고. 당신 지금 나보고 의부증 환자라고 했어? 수진이 혁철의 손을 뿌리치며 경악한 얼굴로 물러섰습니다. 그래, 더는 못 살겠다. 이혼해. 이혼하자고. 혁철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진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떠졌습니다. 뭐라고?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이혼하자고. 당신같이 의심 많고 집착하는 여자랑은 단 하루도 더 못 살겠다고. 주방일이나 똑바로 할 것이지. 즉, 혁철이 소파에 다시 털썩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깨끗하게 법대로 하면 되고 가게는 뭐 반반 나누든지 아니면 아예 팔든지. 그렇게 정리하자. 수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그만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남편의 입에서 이렇게 쉽게 이혼이라는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내 실력으로 당신 없어도 다른 데서 얼마든지 재기할 수 있어. 오히려 뭐 홀가분할 것 같네. 김혁철, 이 가게 누가 준 건지 잊었어? 또 그 레파토리야? 당신 너의 아버지가 이 가게 준 건 고맙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이제 꺼져준다고. 20년이면 묶여 있을 만큼 묶여 있었잖아. 안 그래? 수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그거 진심이야?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당연하지. 농담 같아? 내일 당장 변호사 만나서 이혼 절차 밟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혁철이 휴대폰을 다시 들여다보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거실을 나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은 수지는 결국 소리 죽여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텅 빈 주방에 수진 혼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재료 준비를 하러 일찍 나왔지만 도무지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결국 칼을 내려놓고 차가운 스테인리스 조리대에 몸을 기댔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지옥 같은 현실을 일깨웠습니다. 20년 전 무일푼이었던 혁철에게 아버지 오태산 대표가 이 가게를 선물했던 날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가게 안을 가득 채웠던 그날이 어제처럼 생생했습니다. 수진아, 김서방, 이 가게를 너희들에게 주마. 우리 수의 1호점이니까 어디 한번 잘 운영해봐라. 오태산이 가게 열쇠를 건네며 껄껄 웃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아버님, 진짜입니까? 여보, 와, 진짜 우리 가게가 생겼어.
혁철은 기쁨에 겨워 수진을 번쩍 안아 올리고는 그 자리에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아빠, 정말요? 감사합니다. 수진도 행복에 겨워 소리내어 깔깔 웃었습니다. 혁철은 수진을 내려놓고 가게를 흥분해서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여보, 여기에 테이블 놓고 저기는 와인 진열대를 만들고 와, 진짜 꿈만 같아. 개업 준비를 하던 날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수지는 아버지에게 직접 전수받은 비법 소스를 만들고 레시피를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주방에 틀어박혀 메뉴를 연구했습니다. 혁철 씨, 이거 한번 먹어봐. 아빠가 알려준 비법 소스로 만든 거야. 수진이 숟가락을 내밀자 혁철이 한 입 맛보고는 엄지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우와, 여보, 진짜 맛있다. 이 맛이면 우리 무조건 성공해. 혁철도 의욕에 넘쳐 인테리어를 직접 고르고 홍보 전단을 만들어 돌렸습니다. 동네 구석구석을 발이 닳도록 다니며 개업을 알렸습니다. 개업 첫날 가게 앞은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수진의 깊은 손맛이 금세 입소문을 타면서 가게는 순식간에 동네 맛집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대기 번호표를 나눠줘야 할 정도였습니다. 주방장님, 이 양념이 정말 특별해요. 다른 데서는 한 번도 못 먹어본 맛이에요. 비법이 뭐예요? 손님들이 감탄하며 매번 물었지만 수지는 그저 비법이라며 미소만 지었습니다. 혁철은 카운터에 앉아 돈을 세며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여보, 오늘 매출 좀 봐. 우리 진짜 대박 났어. 하지만 가게가 안정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혁철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야심차게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서 선보였을 때였습니다. 여보, 새로운 메뉴 개발했어. 한번 봐줄래? 잘 팔리면 다른 지점에도 파는 거야. 수진이 정성껏 만든 요리를 혁철 앞에 내밀었습니다. 혁철은 한 숟가락을 건성으로 떠먹더니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이, 지금도 장사 잘 되고 있는데 뭘 자꾸 바꾸려고 해. 그래도 손님들은 계속 새로운 메뉴를 원하잖아. 연구해야지. 됐어. 내가 카운터에서 손님들 상대하니까 장사는 당신보다 더 잘 알아.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마. 잘 되는 거 이것저것 바꾸다가 망하는 거야. 수진의 얼굴이 어두워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더 흐르자 혁철의 태도는 더욱 거만해졌습니다. 매출이 오르면 전부 자신의 뛰어난 경영 실력 덕분이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야, 오수진. 네가 아니어도 이 정도는 아무나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으스대지 말라고. 혁철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어느 날 밤 수진의 가슴에 비수처럼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아무나 데려다 놔도 그 레시피면 장사는 다 되는 거야. 당신이 뭐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알아들어? 수진은 그저 입을 다물고 모욕감을 참아냈습니다. 자신이 새벽마다 나와서 육수를 끓이고 재료를 손질하는 그 모든 수고를 혁철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끔찍한 기억에서 돌아온 수지는 도마 위에 칼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20년간 피땀 흘려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지는 텅 빈 주방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자신의 청춘을 오롯이 바친 이곳이 이제는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오후 수지는 본사 건물 앞에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며칠을 뜬 눈으로 고민하다 결국 아버지를 만나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어머, 사모님. 어쩐 일이세요? 대표님 안에 계십니다. 비서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수진이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자 비서가 조용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버지. 수진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책상에 앉아있던 오태산이 서류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태산은 안경을 벗으며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진아, 연락도 없이 갑자기. 아니, 얼굴이 왜 이리 반쪽이 됐어? 무슨 일 있어? 오태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의자에서 일어나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저 할 말이 있어요. 그래, 앉아서 말해.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김서방이 저보고 이혼하자고 해요. 오태산의 표정이 순간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놈이 감히 뭘 어째? 너 지금 다시 한번 말해봐. 일주일 전에 가게에서 여자 손님 문제로 다퉜는데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네요. 재산 분할 받아서 다른 데서 새로 시작하겠다면서. 수진이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그동안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혁철이 젊은 여자 손님들에게 추파를 던진 것, 보란 듯이 결혼 반지를 빼고 이혼을 요구한 것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오태산이 갑자기 책상을 주먹으로 쾅 하고 내리쳤습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놈을 봤나? 내가 빈손으로 굴러온 놈을 걷어서 사위 삼아주고 가게까지 차려줬더니 감히 내 딸한테 이혼? 오태산은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사무실을 거칠게 왔다 갔다 하며 분노를 사겼습니다. 그놈이 도대체 뭘 믿고 저러는 거야? 내가 준 가게로 20년을 호의호식했으면서 은혜를 원수로 갚아? 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아버지, 흐흑 죄송해요. 제가 아내로서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봐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그 인간 같지도 않은 놈 뒷바라지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놈이 천하의 나쁜 놈이지. 오태산이 수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위로했습니다. 오태산은 법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강남 본점 프랜차이즈 계약 즉시 해지 통보해. 네, 대표님. 지시대로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다렸다는 듯 혁철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태산이 수진을 바라보며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아버님, 지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아니, 다짜고짜 계약 해지라니요. 이게 말이 돼요? 혁철의 다급하고 화난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니놈이 감히 내 딸한테 이혼하자고 했다며? 아니, 그건 저희 부부 문제잖아요. 어떻게 사업이랑 그걸 엮으세요? 이놈아, 내가 준 가게로 20년을 먹고 살았으면서 그게 상관이 없어? 니놈이 맨주먹 말고 뭘 가지고 있었는데. 오태산이 차갑게 몰아붙였습니다. 아니,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아버님, 진짜 이렇게 치사하게 나오실 거예요? 그래, 나 치사하게 나갈 거다. 뭐 어쩔 건데? 알아서 하세요. 좋습니다. 전 재산 분할이나 제대로 받으면 되니까. 법대로 하시죠. 제 권리는 제가 찾을 겁니다. 혁철이 오히려 당당한 목소리로 받아쳤습니다. 저도 그 정도 레시피 받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프랜차이즈가 수위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오태산이 기가 막힌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좋다, 이놈아. 그럼 니놈 혼자 어디 한번 실컷 해봐라. 누가 이기나 우리 끝까지 한번 보자고. 좋습니다. 저도 이미 유능한 변호사 선임했으니까 우리 법정에서 봅시다. 탁소리가 나게 전화를 끄는 오태산이 굳은 얼굴로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똑똑히 들었지? 이제부터 저놈의 오만방자함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자. 수진이 두 주먹을 꽉 쥐며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의 젖은 눈빛에 서슬 퍼런 결연함이 담겼습니다.
아버지, 감사하지만 이제 제 실력으로 정면 돌파하고 싶어요. 제가 누군지 똑똑히 보여주고 싶어요. 오태산이 딸의 어깨를 꽉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놈이 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빈 껍데기라는 걸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도록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라. 다음 날 아침 일찍 요란하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진이 현관문을 열자 우체부가 붉은색 등기우편 봉투를 건넸습니다. 오수진님 맞으시죠? 여기 서명 부탁드립니다. 수진이 기계적으로 서명을 하고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발신인 주소를 확인하는 순간 수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혁철이 선임한 법률사무소였습니다. 수진은 거실로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천천히 뜯었습니다. 안에는 재산분할 요구서가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내용은 20년간 두 사람이 모은 통장 잔액의 정확히 절반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이 힘없이 서류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거실 장식장에 놓인 두 사람의 결혼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던 자신의 모습이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책상에 앉아 낡은 통장을 펼쳤습니다. 거래 내역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지난 20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되짚어봤습니다. 매달 15일마다 식당 매출이 입금되던 기록이 빽빽했습니다. 거래 내역 옆에는 수진이 직접 볼펜으로 적어둔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지출은 오직 식당을 위한 수진의 피와 땀이 밴 돈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혁철이 쓴 돈은 대부분 출처를 알 수 없는 개인 용돈이나 유흥비였습니다. 수진은 차갑게 식은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오수진이에요. 김혁철 씨가 요구한 조건 전부 받아들이겠어요. 네, 이건 너무 불리한 조건이에요. 이렇게 다 주실 필요 없는데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어때요? 변호사가 다급하고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전 그냥 하루라도 빨리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서명은 언제 하면 될까요? 정그러시다면 그럼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저희 사무소로 오시면 됩니다. 수진이 전화를 끊고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진에게는 이제 돈보다 지긋지긋한 이 관계를 끊어낼 자유가 더 소중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법률사무소 회의실에 수진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혁철이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혁철은 보란듯이 감색 정장을 쫙 빼입고 머리에는 왁스까지 발라 번지르르 했습니다. 왔네. 오랜만이네, 수진 씨. 혁철이 얄미운 미소를 지으며 능글맞게 인사했습니다. 수진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분 다 오셨으니 그럼 이 서류 검토하시고 여기에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각각 수진과 혁철 앞에 놓았습니다. 혁철은 내용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대충 훑어보더니 망설임 없이 펜을 들어 빠르게 서명했습니다. 자, 됐죠? 여기 제 계좌번호 이거 맞죠? 오늘 바로 이체되는 거 확실하고요? 혁철이 변호사를 닥달하듯 재확인했습니다. 네, 오수진님 서명 확인되면 즉시 처리됩니다. 좋네요. 뭘 뜸들여요, 수진 씨. 빨리 서명해요. 혁철이 다리를 떨며 수진을 재촉했습니다. 수진은 경멸감이 스치는 눈으로 혁철의 천박한 얼굴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20년을 함께한 남자가 이렇게까지 속물스럽고 추해 보일 줄은 몰랐습니다. 수진은 펜을 들어 자신의 이름을 천천히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법적 절차는 모두 끝났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혁철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실실 웃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그 꼴을 볼 수 없어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럼 전 먼저 가보겠습니다. 수진이 차갑게 말하고 회의실을 나가려 하자 혁철이 의자에 기댄 채 불렀습니다. 수진 씨, 그동안 고생했어. 앞으로 우리 각자 알아서 잘 삽시다. 수진은 대답 없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잠시 후 로비에 내려온 혁철은 신이 나서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기야. 나야. 응, 돈 들어왔어. 지금 막 확인했다니까. 혁철이 흥분으로 들뜬 목소리로 통화하며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수지는 먼저 나와 주차장에서 차에 기댄 채 그 모든 모습을 차갑게 지켜봤습니다. 며칠 후 오후 수지는 조용한 카페에서 미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강남 본점 식당에서 10년간 일했던 충직한 직원이었습니다. 딸랑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미경이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언니, 아이고,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미경이 반갑게 인사하며 수진의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경아, 어서 와. 잘 지냈어? 가게는 요즘 좀 어때? 에휴, 언니. 말도 마세요. 언니 없으니까 주방이 아주 엉망진창이에요. 미경이 기다렸다는 듯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가게는 지금 누가 관리해? 본사에서 임시 점장이라고 하나 왔는데 언니 손맛 그립다고 단골 손님들 발길도 뚝 끊겼어요. 수진이 씁쓸한 표정으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습니다. 혁철 씨는 요즘 뭐 한대? 언니, 혹시 모르셨구나. 그게 사장님 여자친구 생겼어요. 미경이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미래라는 여자예요. 나이는 한 20대 후반쯤 되는 것 같은데 엄청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언제부터 만난 것 같아? 수진이 애써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사실 그 여자 언니랑 이혼하기 몇 달 전부터 식당에 엄청 자주 왔어요. 꼭 마감 시간 다 돼서 와서는 카운터 자리에 앉아서 사장님이랑 둘이 속닥거렸죠. 미경이 무언가 생각난 듯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좀 이상했어요. 그 여자가 올 때마다 식당 구석구석을 몰래 사진 찍고 메뉴판도 무슨 공부하듯이 꼼꼼히 메모하더라고요. 수진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사진을 찍었다고? 가게를? 네. 심지어 주방 쪽도 몰래 찍으려고 기웃거리기에 제가 뭐 하시냐고 막았어요. 그랬더니 그냥 인테리어가 너무 예뻐서 참고하려고 그런다나 뭐라나. 수진이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유미래 세 글자를 입력하자 여러 검색 결과가 쏟아졌습니다. 그중 한 기사를 클릭하자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습니다. 미경아, 이 여자 맞아? 수진이 휴대폰 화면을 미경에게 보여줬습니다. 맞아요. 이 사람이에요. 유미래, 프랜차이즈 맡고 올 유정석 대표의 외동딸이네. 수진이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미경아, 혹시 혁철 씨가 그 여자랑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나는 거 없어? 가만 있자. 한 번은 제가 음료수 나르느라 옆을 지나가는데 얼핏 들렸어요. 그 여자가 오빠가 만든 요리 비법 좀 자세히 알려줘요 하고 애교 떨고 사장님은 또 좋다고 내가 이 가게 레시피는 눈 감고도 다 알지 하고 큰 소리 뻥뻥 치더라고요. 수진이 기가 막힌 듯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혁철은 칼질은커녕 20년 내내 주방에 한 번도 제대로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양파 까는 법도 모르는 사람이 레시피를 안다고 큰 소리친 것이었습니다. 언니, 근데 사장님이 정말 레시피 아세요?
비법 소스 같은 거요. 설마 그 사람은 양파 까는 법도 모르는 사람이야. 주방 일은 정말 하나도 몰라. 수진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쨌든 그럼 언니 그 여자 때문에 이혼하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됐겠지. 하지만 다 끝난 일이야. 수진이 더는 말하고 싶지 않다는 듯 담담하게 말하며 가방을 들었습니다. 미경아, 오늘 얘기해줘서 정말 고마워. 조심해서 들어가. 언니야말로요. 아이고, 언니 없는 식당은 정말 예전 같지가 않아서 속상해요. 미경이 진심으로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혼이 정식으로 성립된 바로 그날 부산행 KTX 플랫폼에 혁철과 유미래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유미래는 혁철의 팔에 보란 듯이 팔짱을 꼭 끼고 있었습니다. 기차가 들어오자 두 사람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기차에 올랐습니다. 혁철은 자리에 앉자마자 의기양양하게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수진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오수진, 그까진 레시피 없어도 나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어. 부산에서 아주 멋지게 새 출발할 테니 내 걱정은 붙들어 매줘. 혁철이 득에양양한 표정으로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같은 시각 수진은 온기가 사라진 텅 빈 아파트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 진동이 짧게 울리며 메시지 도착을 알렸습니다. 혁철의 문자였습니다. 내용을 읽어내리는 수진의 얼굴에 분노와 허무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웃기지도 않네. 레시피는커녕 멸치똥도 못 따는 주제에 수진이 경멸하듯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은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나 욕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수진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봤습니다. 어느새 눈가에는 잔주름이 자글자글 늘어났고 뜨거운 불 앞에서 씨름했던 피부는 푸석해져 있었습니다. 20년의 고된 세월이 얼굴에 그대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결심을 굳힌 수진은 표정을 가다듬고 안방 화장대로 갔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을 뒤지자 오래되어 색이 바랜 서류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수진이 잊고 살았던 요리학교 졸업장이 고이 들어 있었습니다. 결혼 전 프랑스에서 혹독한 과정을 거쳐 받은 영예로운 졸업장이었습니다. 그래, 아직 늦지 않았어. 수진이 졸업장을 가슴에 꼭 안으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새벽같이 일어나 샤워를 했습니다.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정장을 오랜만에 꺼내 입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아버지 오태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 수진이에요. 수진아. 그래, 오늘 기분은 좀 어떠냐? 오태산의 따뜻하고 굵은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저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부탁? 뭐든 말해봐. 저 본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메뉴 개발팀이든 신규 매장 교육팀이든 저 뭐든 할 수 있어요. 오태산이 잠시 침묵하다가 이내 든든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당연히 와야지. 네 자리는 이 아빠 회사에 항상 있었어.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뭘 고맙긴. 우리 딸이 본사에 와주면 내가 더 고맙지. 전화를 끊은 수지는 곧바로 캐리어를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 몇 벌과 필수품만 간단히 챙겼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혁철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지긋지긋했던 과거와 완전히 결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으로 20년을 살았던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한때는 수진의 모든 것이었던 공간이 이제는 아무 감흥 없는 남의 집처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안녕.
잘 있어. 수진이 작게 인사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열쇠로 문을 잠그는 수진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족쇄가 풀린 듯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 내린 수진은 곧장 아파트 입구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 논현동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부드럽게 출발하자 수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찬란한 아침 햇살이 밤새 어두웠던 거리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수진에게도 새로운 하루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아버지 오태산이었습니다. 수진아, 너 오기 전에 사무실 깨끗하게 준비해뒀다. 다른 데 갈 거 없어. 오늘부터 네 자리는 메뉴 개발실장 자리야. 정말요? 아버지, 저 정말 감사해요. 뭘 감사해? 이건 아빠가 아니라 대표로서 주는 기회야. 네 실력으로 당당하게 증명해 보여. 이 아빠가 기대하고 있을게. 수진의 입가에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진은 가방에서 손때 묻은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20년간 홀로 연구하고 개발한 수진만의 비법 레시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2달 후 부산 서면 번화가에 혁인의 키친이라는 간판을 내건 새 식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개업 첫날 아침, 혁철은 어깨에 힘을 주고 주방에 들어섰습니다. 주방장님, 오늘 첫날이니까 특별히 내가 이 사장이 비법 레시피를 설명해 줄게요. 혁철이 잔뜩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30대 중반의 주방장이 몸미로운 표정으로 수첩을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네, 사장님. 말씀하세요. 대신 정확한 계량으로 부탁드립니다. 일단 고기는 적당한 크기로 싹싹 자르고요. 혁철이 허공에 대고 어설프게 손짓으로 크기를 표현했습니다. 그 적당한 크기라는 게 정확히 몇 센티미터죠? 주방장이 펜을 든 채로 되물었습니다. 아, 참. 그냥 딱 먹기 좋은 한 입 크기. 이 정도? 알죠? 혁철이 엄지와 검지로 대충 크기를 표시했습니다. 양념은요? 비율이라도 알려주셔야. 아, 그것도 간장 좀 붓고 설탕도 좀 넣고 그냥 혀로감 보면서 조절하면 돼요. 그게 감이죠. 혁철이 뻔뻔하게 얼버무렸습니다. 간장이 몇 스푼이고 설탕은 몇 그램이냐고요. 주방장의 표정이 노골적으로 굳어졌습니다. 아, 답답하네. 그냥 느낌대로 하세요. 짜지 않게, 달지 않게. 알아서. 주방장은 기가 막힌다는 듯 한숨을 쉬며 어림짐작으로 양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1시 30분, 드디어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중년 부부가 가게의 메인 메뉴인 스테이크를 주문했습니다. 주문하신 스테이크 나왔습니다. 홀 직원이 긴장하며 요리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남편이 고기를 한 입 썰어 먹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여보, 이거 고기 맞아? 왜 이렇게 즐겨? 아내도 한 입 먹고는 즉시 냅킨에 뱉으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우, 짜기만 하고 이게 무슨 맛이야? 가격이 무려 28,000원인데 정말 너무하네. 부부는 음식을 반도 더 남기고 불쾌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카운터에서 계산하며 남편이 혁철을 쏘아봤습니다. 사장님, 음식 맛 좀 어떻게 하셔야 할 것 같네요. 이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혁철이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인사했습니다. 아, 네, 참고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점심시간이 다 지나도록 손님은 10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유미래가 싸늘한 얼굴로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오빠, 이게 지금 무슨 꼴이야? 장사 안 되는 것 같은데?
유미래가 텅 빈 홀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아, 자기야. 오늘 첫날이라 손님들이 아직 몰라서 그래. 곧 입소문 나면 괜찮아질 거야. 저기 나가는 손님들 표정 봤어? 다들 돈 버렸다고 실망한 얼굴이던데. 유미래가 혁철을 밀치고 주방으로 성큼성큼 들어갔습니다. 주방장이 묵묵히 펜을 닫고 있었습니다. 주방장님, 지금 음식 맛이 왜 이래요? 장난해요? 사장님이 정확한 레시피는 안 주시고 감으로 하라셔서 제 방식대로 했습니다. 주방장이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빠. 유미래가 불꽃 튀는 눈으로 혁철을 노려봤습니다. 솔직히 말해. 정확한 레시피는 있는 거 맞아. 없는 거야. 아, 당연히 있지. 내가 20년 동안. 시끄럽고. 그럼 지금 당장 여기 이 종이에 적어봐. 그램 단위까지 정확하게. 유미래가 펜과 종이를 혁철의 얼굴 앞에 내밀었습니다. 혁철의 이마에 식은땀이 방울방울 맺혔습니다. 아, 지금은 너무 정신이 없어서. 내가 오늘 저녁에 싹 정리해서 줄게. 응? 오빠, 설마 나 속인 거야? 레시피 같은 거 처음부터 모르는 거 아니지? 유미래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게 전 아내가 늘 하던 거라 정확한 계량은 좀 애매한데 맛은 비슷하게 낼 수 있어. 진짜야. 혁철이 비굴하게 변명했습니다. 비슷하게? 지금 손님들이 다 뱉어버린 저게 비슷한 맛이라고? 유미래가 테이블 위에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녁 영업도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나마 있던 예약 손님 몇 팀이 음식을 한 입 맛보더니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떠났습니다. 영업이 끝난 후 유미래가 혁철 앞에 섰습니다. 내일 아침까지야. 제대로 된 레시피 적어서 주방장한테 줘. 그램 단위까지 정확하게. 알았어. 알았어. 내일 아침에 꼭 줄게. 오빠 명심해. 나 우리 아빠한테 큰 소리 치고 이 가게 투자 받은 거야. 날 실망시키면 그땐 오빠고 뭐고 없어. 유미래가 차가운 눈빛으로 경고했습니다. 걱정 마. 걱정 말라니까. 다 잘 될 거야. 혁철이 초조하게 어정쩡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유미래가 경멸의 눈빛을 보내고 떠난 후 혁철은 텅 빈 식당에 혼자 남았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다급하게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스테이크 황금 레시피, 만능 양념 만들기. 혁철이 초조하게 검색어를 입력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화면에 수십 개의 비슷비슷한 레시피가 쏟아졌습니다. 아, 이거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아닌가? 혁철이 마우스를 클릭하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이 수진의 손맛이 담긴 레시피와 같은지 도저히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가 되도록 혁철은 모니터 앞에서 끙끙대며 레시피를 찾아 헤맸습니다. 결국 혁철은 인터넷에 떠도는 레시피를 되는 대로 짜깁기해서 그럴듯하게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서울 본사 회의실에서는 무거운 분위기 속에 임원회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오태산이 중앙 상석에 앉아 있고 수진이 실장석에 당당히 자리했습니다. 오늘 안건은 오수진 실장이 제안한 전국 요리대회 개최건입니다. 오 실장, 발표 시작해요. 오태산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침착하게 일어나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프랜차이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실력 있는 예비점주를 발굴하기 위한 대회입니다. 수진이 화면을 가리키며 또렷하게 설명했습니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파격적인 혜택으로 신규 지점 운영권과 함께 본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마케팅 팀장이 날카롭게 손을 들었습니다. 실장님,
기획은 좋습니다만 홍보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일지 예상하십니까? 이미 전국 방송사 요리 프로그램 PD들과 접촉했습니다. 요즘 요리 프로그램이 대세인 만큼 충분한 화제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수진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얼마나 책정하셨어요? 재무 담당 임원이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초기 예산 5억 원입니다. 상금, 대회 운영비, 그리고 방송 홍보비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오태산이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내용 아주 훌륭해요. 즉시 진행하세요. 오수진 실장이 총책임자를 맡아서 책임지고 이끌도록.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대회 공고가 일제히 올라가자 네티즌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실장님, 지금 난리 났어요. 공고 올린 지 반나절 만에 벌써 300명이 넘었어요. 직원이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반응이 훨씬 뜨겁네요. 좋습니다. 수진이 직접 지원서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력서, 포트폴리오, 자신만의 요리 철학, 다들 열정이 정말 대단하네요. 수진이 감탄하며 지원서들을 읽었습니다. 접수 마감일이 되자 총 537명이라는 엄청난 인원이 지원했습니다. 수진은 며칠 밤을 새워가며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최종 본선 진출자 30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본사 직원들 사이에서도 수진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와, 수진 실장님 정말 대단하시다. 기획력이며 추진력이며 장난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20년 현장 경험이 있으시니까 역시 다르긴 다르시네. 직원들이 모여 감탄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수진은 대회 준비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심사 기준표를 직접 작성하고 국내 최고 셰프들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당신이 무시했던 내 진짜 실력을 온 세상에 보여줄 거야. 수진이 혼잣말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대회 날짜가 다가올수록 수진의 눈빛은 피곤함 속에서도 더욱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부산의 혁인의 키친은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손님은 구석자리에 2테이블 뿐이었습니다. 혁철은 넋이 나간 채 카운터에 앉아 노트북만 보고 있었습니다. 네이버 식당 리뷰 페이지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음식이 정말 최악이에요. 가격은 비싸고 별 한 개도 아깝습니다. 고기는 질기고 소스는 짜고 완전 아마추어 수준. 혁철의 얼굴이 절망으로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매일매일 끔찍한 악평이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저 사장님, 오늘도 저녁 예약 취소가 3팀이나 됐습니다. 홀 직원이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알았으니까 저리 가서 일이나 해. 혁철이 신경질적으로 소리치며 직원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오후 3시 유미래가 얼음장 같은 표정으로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텅 빈 가게를 본 그녀의 표정은 분노로 차가웠습니다. 더는 못 참아. 이 사기꾼 같은 인간. 나 아빠한테 다 보고할 거야. 잠깐. 안 돼. 미래야. 제발 그것만은. 혁철이 다급하게 불렀지만 유미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유미래는 자신의 차에 타자마자 아버지 유정석 대표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김혁철 그 인간 완전 사기꾼이야. 레시피는커녕 아는 게 하나도 없는 빈 껍데기였어. 뭐? 그놈이 감히 내 딸을 속여?
당장 투자금 회수해. 유정석의 화난 목소리가 수화기를 뚫고 나왔습니다. 완전히 모르는 건 아닌 것 같고 어설프게 아는 척만 하는 것 같아요. 딱 한 달만 더 지켜볼게요. 그때도 이 모양이면 그땐 이 가게 문 닫게 할 거예요. 쯧쯧, 그래, 알아서 해라. 한 달이다. 그날 저녁 식당에는 손님이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혁철은 불 꺼진 텅 빈 홀을 바라보며 망연자실하게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수많은 사람이 웃고 떠들며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혁철의 식당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혁철이 머리를 감싸쥐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20년 전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늘 활기 넘치던 주방에서 땀 흘리며 요리하던 수진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먹어봐. 이 소스가 우리 집 비법의 핵심이야. 이게 있어야 손님들이 다시 찾는다고.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설명하던 목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혁철은 그때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건성으로 대꾸했습니다. 아, 그런 건 당신이나 알아서 해. 난 바쁘니까. 그렇게 수진을 무시했던 자신의 모습이 지옥처럼 후회됐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다시 열리고 유미래가 돌아왔습니다. 유미래는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혁철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오빠, 이게 내가 주는 마지막 기회야. 다음 달까지 매출 정상화 못 시키면 이 가게 문 닫고 투자금 전액 뱉어낼 준비나 해. 알았어? 알았어. 꼭 해결할게. 혁철이 고개를 숙인 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유미래는 초라하게 구겨진 혁철의 모습을 한심하다는 듯 한 번 더 훑어봤습니다. 즉, 내가 왜 저런 등신 같은 놈한테 속아 넘어갔을까? 유미래가 속으로 욕을 씹어뱉으며 식당을 나갔습니다. 식당 문이 닫히자 혁철은 이 세상에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혁철은 텅 비어버린 주방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 없는 주방은 그저 차가운 철판 덩어리와 조리도구 더미일 뿐이었습니다. 수진아. 혁철이 아이처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다는 것을 그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혁철은 여전히 어두운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어 수진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지만 차가운 기계음만 들려왔습니다. 수진이 자신을 차단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바보였어. 멍청한 놈. 혁철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성공한 사장이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수진이 있어야만 비로소 완성되는 수진에게 기생하는 존재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혼 후 4개월이 지난 서울 본사 시연장은 결선 당일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객석에는 500명이 넘는 관객이 자리를 빽빽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자, 드디어 결선에 오른 영광의 셰프 10명을 소개합니다. 사회자의 힘찬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무대 위로 요리사들이 한 명씩 차례로 올라왔습니다. 그중 30대 초반의 젊은 요리사 강민우라는 이름표를 단 그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화려한 요리복을 차려입은 다른 참가자들과 달리 민우는 깨끗하게 달인 검은색 앞치마만 두른 소박한 차림이었습니다. 자, 이제 결선을 시작합니다. 제한 시간은 단 2시간. 시작 신호와 함께 요리사들이 일제히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서두르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재료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저 친구 아주 침착하네요. 배짱이 두둑한데요. 심사위원석에서 한 심사위원이 흥미롭다는 듯 말했습니다.
수진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민우의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이 현란한 기술을 선보이는 동안 민우는 묵묵히 기본에 충실했습니다. 칼질은 망설임 없이 정확했고 불 조절은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화려한 플레이팅보다는 재료 본연의 색감을 살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자, 시간 종료. 모두 손을 떼주세요. 완성된 요리들이 심사위원 앞으로 하나씩 차례로 놓였습니다. 수진이 민우가 만든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한식 코스 요리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첫 젓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수진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음식을 삼키며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이건 수진이 놀라움이 섞인 목소리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떠십니까? 오수진 심사위원님? 표정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옆에 있던 심사위원이 물었습니다. 재료 본연의 맛이 이렇게 완벽하게 살아있어요. 조미료를 거의 쓰지 않았는데도 믿을 수 없을 만큼 깊은 맛이 나요. 수진이 감탄하며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음식에는 정성이 느껴집니다. 20년간 뜨거운 주방을 지켜온 제가 어쩌면 잊고 있던 그 초심이 느껴져서 부끄러워지네요. 다른 심사위원들도 민우의 요리를 맛보고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엄격한 심사 결과 민우는 만장일치로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영예의 전국 요리대회 우승자는 바로 강민우 셰프입니다. 사회자의 발표에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얼떨떨하게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시상식이 시작되고 오태산이 직접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강민우 셰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당신에게 상금 1억 원과 우리 프랜차이즈 부산 신규 지점 운영권을 드립니다. 오태산이 증서를 건네며 민우와 힘차게 악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오수진 실장이 강 셰프를 직접 지도해 드릴 겁니다. 민우가 벅찬 얼굴로 수진을 바라보자 수진이 따뜻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민우가 수진에게 망설이다 다가왔습니다. 그는 90도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수진 실장님, 수위 강남점에서 실장님 요리를 맛본 적이 있습니다. 제게는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아니에요, 고개 드세요. 민우 씨는 실력으로 당당히 우승한 거예요. 민우의 눈빛은 진심 어린 존경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강민우 셰프. 수진이 먼저 손을 내밀자 민우가 두 손으로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일주일 후 수진과 민우는 부산행 KTX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부산은 처음이세요? 수진이 먼저 물었습니다. 아, 가족여행으로 몇 번 왔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일 때문에 오는 건 처음이라 기분이 좀 다르네요. 민우가 쑥스러운 듯 대답했습니다. 긴장되시죠? 아무래도 솔직히 많이 떨립니다. 하지만 실장님이 옆에 계셔서 든든합니다. 민우의 진심 어린 말에 수진이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한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신규 지점 예정지로 향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건물 앞에서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어서 오십시오. 이 건물 1층 전체입니다. 실평수 200평이 넘는 아주 넓은 공간입니다. 중개인이 육중한 문을 열며 안내하자 수진과 민우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와, 정말 넓네요. 층고도 높고요. 민우가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면 주방을 아주 크게 만들 수 있겠어요. 동선도 잘 나오겠네요. 수진이 만족스러운 얼굴로 공간을 둘러보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수진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길 건너편에 먼지가 뽀얗게 쌓인 혁인의 키친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다고는 해도 가게 안은 텅 비어 초라해 보였습니다. 민우가 조용히 수진의 옆에 섰습니다. 민우는 수진의 굳은 표정을 봤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가요. 다음 일정 늦겠어요. 수진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돌아서며 말하자 민우가 말없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오후에는 곧바로 인테리어 업체와 미팅이 있었습니다. 실장님, 이쪽 주방은 손님들이 요리 과정을 볼 수 있게 오픈 키친으로 하면 어떨까요? 민우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 요리에 자신이 있다는 걸 손님들께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수진이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주방 설비 배치도를 바닥에 펼쳐놓고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민우는 수첩을 꺼내 수진의 조언을 쉴 새 없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장님, 괜찮으시다면 실장님만의 그 시그니처 메뉴 레시피를 꼭 배우고 싶습니다. 좋아요. 그럼 내일부터 내가 아는 거 하나씩 전부 알려드릴게요. 저녁에는 두 사람 다 편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함께 자갈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싱싱한 해산물이 가득한 시장을 둘러보며 재료를 확인했습니다. 실장님, 이 문어 정말 좋네요. 탄력이 와 살아있습니다. 민우가 통통한 문어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어디 봐요. 눈썰미가 보통이 아니네요. 좋은 재료를 고르는 것도 실력이에요. 두 사람은 신선한 재료를 사서 근처 허름한 단골 식당으로 갔습니다. 소주를 한 잔씩 마시며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실장님은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떻게 요리를 처음 시작하셨어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요리사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주방이 놀이터였죠. 수진이 추억을 떠올리듯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역시. 그래서 그렇게 실력이 뛰어나신 거군요. 민우 셰프는요? 이력 보니까 특이하던데. 아, 부끄럽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한참 늦게 시작했어요. 멀쩡히 회사 다니다가 30에 다 때려치우고 요리학교에 들어갔죠. 민우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늦은 만큼 더 열정적이신 게 눈에 보여요. 대단한 용기예요. 아닙니다. 실장님 같은 분을 스승으로 만나게 되다니 저는 정말 행운아입니다. 민우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나도 민우 셰프 같은 훌륭한 제자를 만나서 정말 기뻐요. 수진이 잔을 들자 두 사람이 기분 좋게 잔을 부딪혔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민우는 수진의 아픈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오직 현재의 수진이 얼마나 훌륭한 요리사이자 스승인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민우의 눈빛이 존경심으로 반짝였습니다. 수진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같은 시각 혁철은 텅 빈 식당에서 넋을 잃고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맞은편 건물에 웬 사람들이 분주하게 모여 있었습니다. 뭐야, 저거 무슨 일인데 저렇게 시끄러워. 혁철이 중얼거리며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길을 건너 건물에 걸린 거대한 현수막을 확인했습니다. 오태산 요리대회 우승자의 수위 부산 직영점 곧 오픈합니다. 혁철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일부러 내 가게 바로 앞에 날 아주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혁철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에 찬 혁철이 거칠게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날 저녁 아까 본 현수막을 떠올리며
오태산 요리대회 우승자를 검색했습니다. 강민우 30대 초반 실력파 셰프. 그래, 이 사람이 맞은편 가게 주방장이 되겠지. 혁철의 눈빛이 절박함으로 번뜩였습니다. 그래, 이 사람을 내가 스카우트하면. 다음 날 혁철은 수소문 끝에 민우가 자주 가는 카페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는 우연을 가장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강민우 셰프님 아니십니까? 아, TV에서 뵙고 팬이 됐습니다. 아, 네, 맞긴 한데 누구시죠? 아, 제 소개가 늦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혁인의 키친을 운영하는 김혁철 대표라고 합니다. 셰프님 실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민우가 낯선 호의에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혹시 잠깐 시간 되시면 제가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들어보시겠습니까? 무슨 제안이신지. 다름이 아니라 저희 식당 총괄 주방장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조건은 지금 받으시는 것보다 훨씬 최고로 맞춰드리겠습니다. 혁철이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아, 죄송하지만 전 이미 일할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민우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지금 받으시는 연봉의 2배 드릴게요. 아니, 그 이상이라도. 혁철이 다급하게 민우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실례했습니다. 민우가 불쾌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3배 드릴게요. 제발, 다시 생각해줘요. 혁철이 절박하게 소리쳤지만 민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가버렸습니다. 혁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마지막 붙잡으려 했던 희망마저 완전히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어떡하지? 이혼 후 6개월이 지난 어느 토요일 아침, 부산 신규 지점 앞은 개업식 시작도 전인데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가게 앞에는 무려 200m가 넘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와, 세상에. 사람 진짜 많은 거 봐요. 우리 몇 번째라고요? 방금 80번 표 받았어요. 에이, 이 정도 맛집이면 당연히 기다릴 만하죠. 완전 기대돼요. 대기 손님들의 들뜬 목소리가 아침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건물 앞에는 축하 화환과 커다란 꽃다발이 늘어서 있었고 붉은 리본이 달린 테이프가 입구를 가로질렀습니다. 곧이어 테이프 커팅식이 시작됐고 오태산과 수진 그리고 민우가 나란히 서서 가위를 들었습니다. 하나, 둘, 셋. 사회자의 구령에 맞춰 3사람이 동시에 가위를 움직이자 붉은 테이프가 시원하게 양쪽으로 끊어졌습니다. 대기하던 손님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영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손님부터 입장해 주세요. 줄 맨 앞에 서 있던 중년 남성이 설레는 얼굴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수의 부산점입니다. 민우가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주방에서는 수진과 민우가 모든 준비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민우 셰프, 첫 주문 들어옵니다. 홀 직원이 다급하게 주문서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민우가 능숙하게 펜을 불 위에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수지는 바로 옆에서 민우의 동작을 매섭게 지켜보며 필요한 재료를 정확한 타이밍에 건넸습니다. 파스타면은 정확히 7분만 삶아요. 소스는 마지막 30초에 넣고요. 민우의 손놀림이 물 흐르듯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첫 요리가 완성돼 손님 테이블에 정갈하게 놓였습니다. 중년 남성이 기대에 찬 얼굴로 포크를 들어 파스타를 한 입 먹었습니다. 남성은 순간 눈이 번쩍 뜨이더니 입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와, 세상에.
이게 진짜 파스타 맛이다. 주방에서는 쉴 새 없이 요리가 만들어져 나갔습니다. 수진과 민우는 마치 10년을 함께 일한 사이처럼 완벽한 호흡을 자랑했습니다. 실장님, 스테이크 미디엄으로 3개 주문 들어왔습니다. 알았어요. 불 조절 정확하게. 레스팅 시간 잊지 말고요. 네. 점심시간이 지나가는 내내 손님들의 발길이 단 한순간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식당 안은 식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녁 영업이 끝나고 마지막 손님까지 배웅한 뒤 문을 닫았을 때 수진과 민우는 녹초가 되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실장님, 오늘 매출 보셨어요? 정말 대박입니다. 민우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민우 셰프 덕분이에요.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실장님이 옆에서 하나하나 다 알려주셔서 가능했던 거예요. 그때 오태산이 흐뭇한 얼굴로 주방으로 들어와 2사람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둘 다 정말 잘했다. 고생 많았어. 첫날부터 이 정도면 이건 뭐 초대박 성공이야. 개업 3일째가 되자 예약이 한 달치까지 순식간에 밀려들었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맛집 프로그램 취재 요청이 들어왔고 신문사 기자들이 앞다투어 찾아왔습니다. 오수진 실장님, 잠시 인터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수진이 카메라 앞에 당당하게 섰습니다. 부산에 오신 소감이 어떠세요? 부산 손님들께서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초심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진의 자신감 넘치는 인터뷰 영상이 그날 저녁 뉴스에 나갔습니다. 반면 길 건너편 혁인의 키친은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저녁 황금 시간인데도 손님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주방장 한 명만 덩그러니 서서 멍하니 맞은편 가게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혁철은 카운터에서 수진의 가게를 노려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맞은편에서 들려오는 행복한 웃음소리와 활기찬 대화소리가 혁철의 귀를 찢는 듯 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어. 완전히 끝장났다고. 혁철이 고개를 떨구며 패배감에 젖어 중얼거렸습니다. 혁철은 창문 너머로 쉴 새 없이 북적이는 수진의 가게를 바라봤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민우와 다정하게 대화하는 수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혁철의 입술이 질투와 후회로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내가 버린 게 저런 거였어. 흑, 이제야 알겠어. 혁철은 모든 힘이 빠져나간 듯 의자에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았습니다. 개업 2주 후 토요일 저녁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민우가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실장님, 오늘 너무 고생하셨는데 혹시 잠깐 바람 쐬러 가실래요? 요즘 너무 앞만 보고 달리셨잖아요. 바람이요? 지금요? 네, 가까워요. 해운대 야경이 그렇게 예쁘다는데 어떠세요? 기분 전환도 할 겸. 수진이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좋겠네요. 그럼 잠깐 다녀올까요? 2사람은 가게 문을 잠그고 해운대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부산의 야경이 천천히 흘러갔고 반짝이는 불빛들이 도시를 아름답게 수놓았습니다. 해운대에 도착한 2사람은 신발을 벗어들고 모래사장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찰싹 찰싹 파도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백사장에는 손을 잡고 걷는 연인들과 벤치에 앉아 정답게 이야기 나누는 커플들이 보였습니다. 요즘 저 때문에 너무 고생하셨죠? 민우가 먼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에요. 민우 셰프 덕분에 나도 힘내서 했죠. 이렇게 바쁜 게 오히려 좋아요. 딴 생각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실장님,
민우가 걸음을 멈추고 수진을 마주 봤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망설이듯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진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열어보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안에는 화려하진 않지만 단아한 은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우 셰프, 이건 실장님. 민우가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서며 수진의 떨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의 눈이 당황함으로 흔들렸습니다. 저 처음 요리 대회에서 실장님을 뵀을 때부터 알았어요.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존경심이 먼저였어요. 하지만 여기 부산에서 함께 땀 흘리고 일하면서 실장님의 진심을, 그 깊은 상처를 알게 됐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민우 셰프, 이러지 말아요. 수진이 당황하며 손을 뒤로 빼려 했습니다. 우리 나이 차이도 너무 나고 나는 한 번 실패한 사람인데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상관없어요. 민우가 흔들림 없는 눈으로 고개를 저으며 수진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실장님이 몇 살이든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든 주변에서 뭐라고 손가락질하든 저는 오수진이라는 사람과 함께 미래를 만들고 싶어요. 이건 제 진심이에요. 민우의 간절하고 뜨거운 눈빛이 수진에게 향했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흘러내렸습니다. 실장님, 울지 마세요. 민우가 수진을 자신의 품으로 따뜻하게 끌어안았습니다. 수진은 민우의 단단한 품에 안긴 채 아이처럼 한참을 서럽게 울었습니다.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20년의 상처가 뜨거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한참 후 수진이 고개를 들어 눈물에 젖은 얼굴로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라도 정말 괜찮겠어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저는 더없이 행복할 거예요.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실장님. 수진이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반지를 꺼내 수진의 네 번째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실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실장님 말고 그냥 수진이라고 불러요. 수진 씨. 민우가 벅차오르는 설레는 목소리로 수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손을 맞잡고 백사장을 따라 걸었습니다. 수진은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진 소박한 반지를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혁철과의 고통스러웠던 20년의 상처가 이젠 정말 뒤에 남겨진 것만 같았습니다. 수진은 잡은 민우의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민우가 그런 수진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진 씨, 혹시 배고프지 않으세요? 저기 포장마차 불빛 보이는데 가볼까요? 좋아요, 민우 씨. 두 사람은 나란히 포장마차로 걸어갔습니다. 해운대의 밤바다는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별빛 아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밤 11시 수지는 가게 정리를 막 끝내고 지친 몸으로 숙소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에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본사 총무팀장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네, 팀장님?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실장님, 지금 당장 서울로 올라오실 수 있으세요? 총무팀장의 잔뜩 겁에 질린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무슨 일인데요? 왜 그러세요? 오태산 대표님이 사무실에서 쓰러지셨어요. 지금 서울대 병원 응급실이십니다. 수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요? 네, 저도 방금 연락받았어요. 빨리 오셔야 해요. 서울대 병원 응급실입니다.
수지는 전화를 끊자마자 떨리는 손으로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큰일 났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셨대요. 저 지금 당장 서울로 가야 해요. 네, 실장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도 몰라요. 자세한 건 저도 모르고 일단 응급실이래요. 저 어떡해요? 실장님, 진정해요. 제가 지금 바로 역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빨리 나오세요. 민우가 곧바로 차를 몰고 왔고 두 사람은 부산역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영무원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쩌죠? 서울 가는 KTX는 이미 다 끊겼습니다. 새벽 첫 차가 5시 반이에요.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해요. 수지는 망연자실한 채 대합실 의자에 주저앉아 애꿎은 시계만 바라봤습니다. 민우가 그런 수진의 어깨를 말없이 감싸며 말했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님 강인하신 분이잖아요. 아니에요, 아버지. 다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수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옥 같은 기다림 끝에 새벽 5시 반, 드디어 KTX가 출발했습니다. 수지는 창밖도 보지 않고 두 손을 꽉 쥔 채 기도만 했습니다. 2시간 반이 마치 이틀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하자마자 수지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는 본사 임원들이 초조한 얼굴로 모여 있었습니다. 실장님, 오셨군요. 총무팀장이 수진을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요? 어떻게 되셨어요? 지금 중환자실로 옮기셨습니다. 다행히 의식은 돌아오셨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수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과로였습니다. 요즘 부산 지점 일에 새로운 프로젝트까지 겹쳐서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셨거든요. 저희가 말렸는데도 총무팀장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곧이어 의사가 나와 수진에게 설명했습니다. 오태산 환자분 보호자 되십니까? 네, 제가 딸입니다. 우리 아버지 괜찮으신가요? 환자분이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쓰러지셨습니다. 당분간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심각한 건 아니죠? 네. 지금은 다행히 안정됐지만 여기서 계속 무리하시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달은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쉬셔야 합니다. 수지는 중환자실 밖에서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침대에 힘없이 누운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아버지의 얼굴은 낯설 정도로 창백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 잘못했어요. 수진이 차가운 유리창에 손을 대고 무너지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후 2시가 되어서야 오태사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수진은 병실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가 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오태산이 천천히 눈을 뜨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왔구나. 아버지, 괜찮으세요? 저 때문에. 수진이 아버지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이 아빠 안 죽어. 조금 무리했을 뿐이야. 다 저 때문이에요. 제가 괜히 이혼하고 부산 일까지 버려서 아버지한테 너무 큰 짐이 됐죠? 죄송해요, 아버지. 바보 같은 소리. 넌 짐이 아니라 이 아빠의 가장 큰 자랑이다. 오태산이 쇠약한 손으로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부산 일은 어떻게 잘 되고 있어? 아버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건강이 먼저예요. 아니다. 네가 거기서 보란 듯이 잘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한테는 최고의 약이야. 오태산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수지는 망설이다가
아버지에게 민우와의 관계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 말해봐라. 강민우 셰프랑, 그러니까 제가. 수진의 얼굴이 복숭아빛으로 붉어졌습니다. 오태산이 딸의 표정을 보고 가만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허허, 딱 보니 좋아하는 거지? 네. 그런 나이 차이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야. 신경 쓰지 마라. 아빠는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 정말요, 아버지? 그럼, 그 강민우라는 친구, 내가 요리 대회 때부터 지켜봤는데 눈빛이 아주 진국이더라. 너를 잘 지켜줄 것 같아. 수진이 감동한 듯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저 김혁철 그 사람한테 마지막으로 제대로 교훈을 줄 계획이 있어요. 무슨 계획인데? 수진이 민우를 이용한 복수 계획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오태산이 말없이 듣고 있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다. 아주 잘 생각했다. 그 배은망덕한 놈이 네가 어떤 여자인지 네 가치를 똑똑히 알게 해줘라. 네, 아버지. 꼭 그렇게 할게요. 하지만 수진아. 네. 그래, 복수도 중요하지. 하지만 네 행복이 언제나 더 중요하다. 그거 잊지 마라. 알겠지?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은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라도 더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사흘 후 부산으로 돌아온 수진은 민우로부터 그동안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혁철 씨한테서 하루에 3번씩 전화가 와요. 언제 답을 줄 거냐고 죽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잘 됐네요. 조금만 더 기다리게 해요. 사람은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판단력이 흐려지는 법이니까요. 수진이 얼음처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같은 시각 혁인의 키친에서는 유미래가 장부를 펼쳐놓고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계산기를 세차게 두드리던 유미래의 손이 분노로 멈췄습니다. 뭐, 2달 동안 적자만 3천만 원이 넘어? 유미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장부를 다시 노려봤습니다. 혁철은 카운터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눈치만 살폈습니다. 아, 미래야, 그게 그러니까. 시끄럽고. 입 닥쳐요. 유미래가 살벌하게 말하며 장부를 탁 소리나게 덮었습니다. 유미래는 천천히 일어나 혁철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빠, 나한테 솔직히 말해요. 레시피 하나도 모르는 거 맞죠? 아니야. 나도 알아. 아는데 그냥 손이 좀 서툴러서. 서툰 게 아니라 아예 모르는 거잖아요. 20년 동안 그 가게에서 옆에서 봐놓고 어떻게 그것 하나를 못해? 이 등신아. 유미래가 결국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혁철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아무 대답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나한테 사기친 거야. 본인이 요리를 다 안다고 날 속인 거잖아. 미안해, 미래야,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줘. 내가 꼭. 됐어요. 오빠는 나한테 아무런 이용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유미래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혁철의 말을 끊었습니다. 혁철의 얼굴이 충격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뭐, 이용 가치라니, 미래야, 그게 무슨 말이야. 투자, 오늘부로 중단할게요. 그리고 우리 관계도 여기까지예요. 미래야, 내가 다 잘못했어. 조금만 더 기회를 줘. 응? 혁철이 유미래의 앞을 막아서며 매달렸습니다. 유미래가 그런 혁철을 더럽다는 듯 거칠게 밀치고 지나갔습니다. 비켜요. 이제 2번 다시 볼 일 없어요. 미래야, 안 돼. 가지 마.
혁철이 바닥에 쿵소리 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나 좀 살려줘. 가지마. 유미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가게를 나가버렸습니다. 혁철은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유미래는 모든 짐을 싸서 가차없이 부산을 떠났습니다. 혁철은 텅 비어버린 가게에 시체처럼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주방을 바라보며 수진이 만들던 음식들을 떠올렸습니다. 수진은 그 모든 것을 눈 감고도 완벽하게 만들어냈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한 거지? 혁철이 텅 빈 주방을 응시하며 짐승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혁철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동아줄인 민우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강 셰프님? 저 김혁철입니다. 네, 사장님. 무슨 일이시죠? 제발 오늘이라도 당장 만날 수 있을까요? 최종 답을 듣고 싶습니다. 혁철의 목소리가 처절하게 떨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 6시에 어제 그 카페에서 뵙죠. 정말 고맙습니다, 셰프님. 혁철이 전화를 끊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정말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민우마저 오지 않으면 이제 정말 끝장이었습니다. 맞은편 수진의 가게에는 여전히 손님들이 행복한 얼굴로 줄을 서 있었습니다. 혁철의 핏발선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우는 수진과 최종 작전을 점검한 후 홀로 혁철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요? 굳이 안 가도 되는데. 수진이 진심으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이건 수진 씨를 위한 일이니까요. 마무리는 확실하게 해야죠. 민우가 수진의 손을 따뜻하게 꼭 잡고는 결연한 표정으로 가게로 걸어갔습니다. 가게 안은 불 꺼진 듯 텅 비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며칠 묵은 신문지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혁철은 넋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다가 민우를 발견하고는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나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강 셰프님, 어서 오세요. 오셨군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혁철이 마치 구세주라도 만난 듯 민우의 손을 덥석 잡고 비굴할 정도로 흔들었습니다. 민우는 붙잡힌 손을 빼내며 형식적으로 악수를 받고는 황폐한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어제보다 손님이 더 없으신 것 같네요. 그게 오늘 단체 예약 손님들이 갑자기 취소를 하는 바람에 아이고, 원래는 꽉 찼었는데 말이죠. 큼큼. 혁철이 뻔한 거짓말을 하며 어색하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혁철은 땀으로 축축한 손으로 가방에서 구겨진 계약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조건은 전부 셰프님께 유리하게 작성했습니다. 민우가 계약서를 건성으로 훑어보는 척하며 혁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가게 상황이 누가 봐도 어려운데 어떻게 저한테 이런 파격적인 조건을 주실 수 있는 거죠? 혁철의 안색이 순간 굳었지만 곧바로 경련이 일 듯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아주 일시적인 잠깐의 어려움입니다. 강 셰프님만 오시면 제가 장담하는데 딱 한 달 안에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그 대단한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제가 그래도 이 바닥에서 20년을 운영했잖아요. 지금 주방장이 실력이 너무 형편없어서 그렇지 셰프님만 오시면. 혁철이 가방에서 펜까지 꺼내 민우에게 쥐어주려 했습니다. 자,
오늘 당장 결정하시면 계약금 1천만 원 지금 바로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민우가 그 펜을 받지 않고 손가락으로 밀어 테이블 위로 돌려보냈습니다. 죄송하지만 사장님 제안은 거절하겠습니다. 혁철의 웃는 얼굴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네, 뭐라고요? 혹시 조건이 부족합니까? 돈이나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우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혁철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이 세상 최고의 스승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수진 실장님이요. 민우가 경멸이 스치는 눈으로 혁철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저 맞은편 가게를 성공시킨 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오수진 실장님의 그 손맛입니다. 혁철이 휘청거리며 의자 등받이를 잡고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말도 안 돼. 수진이는 걔는 그냥. 사장님은 편하게 카운터에 앉아 돈만 세셨죠. 오수진 실장님이 저 뜨거운 주방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피땀 흘리며 가게를 지키는 동안 말입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 위대한 분, 오수진 실장님은 이제 저의 연인입니다. 혁철이 의자에 그대로 쓰러져 앉으며 넋나간 사람처럼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이제 사장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을 스스로 걷어찼는지 조금이라도 아시겠어요? 그분을 이제부터는 제가 목숨 걸고 소중히 지킬 겁니다. 민우는 망설임 없이 나와 환한 빛이 새어나오는 수진의 가게로 걸어갔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고 손님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밖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혁철은 길 한가운데 멈춰서서 자신이 잃어버린 그 모든 행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차들이 시끄럽게 경적을 울리며 혁철을 비켜 지나갔지만 혁철은 마치 유령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혁철은 쓰러져 앉아 짐승처럼 머리를 감싸 쥐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으흐흑, 이 멍청한 놈. 결국 사흘 후 혁철의 가게 유리문에는 임대문이라고 쓴 흰 종이가 빨간 글씨로 나붙었습니다. 자신의 오만함으로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끝나버렸습니다. 일주일 후 이른 아침 서울역에 도착한 수지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일반 병실에 도착한 수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기대 앉아 신문을 보던 오태산이 딸을 발견하자 환한 미소로 손짓했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수진이 활짝 웃으며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얼굴이 아주 활짝 폈네. 부산 생활이 잘 맞나 보구나. 네, 아버지. 정말 좋아요. 하루하루가 행복해요. 허허, 그래.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그래, 가게는 어떻게 잘 되고 있어? 수진이 신이 나서 부산 가게의 성공담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허허, 역시 내 딸이야. 그리고 아버지, 김혁철네 가게는 어제부로 완전히 문을 닫았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태산이 잠시 천장을 보다가 이내 후 하고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다 자업자득이지. 20년 동안 너를 하녀처럼 부리고 무시한 대가를 톡톡히 치른 게야. 오태산이 딸의 손을 두 손으로 따뜻하게 감싸쥐었습니다. 수진아, 넌 네 실력으로 당당하게 이겨냈어. 정말 잘했다, 내 딸. 수진이 살짝 얼굴을 붉히며 민우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민우 셰프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존중해줘요. 허허, 그래. 얼른 사위로 만나보고 싶구나. 퇴원하면 당장 부산에 내려가야겠다. 그때 담당이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오태산 환자분 아주 좋습니다. 이대로라면 일주일 후면 퇴원 가능하시겠어요. 어머, 정말요, 선생님? 수진이 반가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다만 퇴원 후에도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한동안은 충분히 쉬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저녁이 되어 수진은 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수진은 통유리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긋지긋했던 과거의 상처가 드디어 완전히 아물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진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휴대폰을 꺼내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우 씨, 저예요. 아버지 상태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아, 정말 다행이네요. 그럼 언제 부산으로 돌아오세요? 내일 아침 일찍 첫 차로 갈게요. 민우 씨, 보고 싶어요. 저도 수진 씨가 정말 보고 싶어요. 수진이 행복한 얼굴로 환하게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6개월 후 부산 지점은 예약 대기가 2달을 넘기고 매일 문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실장님, 지역 방송국에서 저희 가게 다큐멘터리 촬영 제안이 들어왔어요. 홀 매니저가 수진에게 서류를 건네며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어머, 정말요? 한번 검토해 볼게요. 수진이 서류를 받아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오태산이 본사 회의실에 임원들을 모아놓고 자랑스럽게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다. 부산 지점이 드디어 미슐랭 가이드에 선정됐습니다. 회의실이 떠나갈 듯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성공을 발판 삼아 전국 주요 도시 5곳에 추가 지점을 오픈하겠습니다. 부산 지점의 성공 모델을 그대로 적용할 겁니다. 오태산이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공을 이끈 오수진 실장을 오늘부로 총괄 요리이사로 승진시킵니다. 앞으로 전국 모든 지점의 메뉴 개발과 품질 관리를 총괄하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주 금요일 저녁 민우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영업 마감을 선언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받겠습니다. 직원분들 모두 정말 수고하셨어요. 민우가 갑작스레 말하자 직원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셰프님,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이에요? 아, 제가 개인적인 일이 좀 있어서요. 모두 먼저 퇴근하세요.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텅 빈 가게의 남자 민우가 주방에서 나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잠깐 나랑 어디 좀 갈까? 지금 어디 가는데? 일단 따라오면 알아. 민우가 수진의 손을 이끌고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타고 해운대 해변으로 향했고 민우가 수진을 백사장의 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을 본 수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백사장 한편에 수백 개의 캔들과 장미꽃으로 장식된 특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하트 모양으로 정교하게 배치된 캔들이 저녁바람에 흔들리며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이게 다 뭐야? 수진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놀라움에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민우가 수진을 캔들 한가운데로 이끌고는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꼭 잡았습니다. 수진아, 나 자기를 처음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 이젠 수진이가 없는 내 인생은 상상할 수가 없어. 민우가 수진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습니다.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가 촛불빛에 영롱하게 반짝였습니다. 나랑 평생 함께 해줄래? 수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더 없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응, 민우야, 좋아. 수진이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우가 환하게 웃으며 반지를 수진의 손가락에 조심스럽게 끼워주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던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를 보냈고 곧이어 축하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와, 영화 같다. 정말 로맨틱해요. 수지는 민우의 넓은 품에 안긴 채 한참 동안 참아왔던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의 길고 긴 고통과 어둠을 넘어 드디어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맞잡고 밤바다 백사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마치 두 사람을 축복하듯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수진이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를 내려다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우야, 나 너무 행복해. 정말 고마워. 내가 더 고맙지. 수진이를 만나서 내 인생이 비로소 완성됐어. 민우가 수진의 어깨를 감싸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저 멀리 부산 앞바다에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1년 후 어느 눈부신 봄날 부산 바닷가가 한눈에 보이는 작은 웨딩홀은 따뜻한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수지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드레스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더없이 우아했고 수진의 얼굴에는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오태산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딸 오늘 정말 눈부시게 아름답구나. 오태산이 작은 상자를 꺼내 열자 영롱한 빛의 진주 목걸이가 나타났습니다. 이건 네 돌아가신 엄마가 유품으로 남기신 거야. 오늘 우리 딸이 차길 바랐어. 오태산이 딸의 목에 진주 목걸이를 직접 걸어주었습니다. 수진의 눈시울이 금세 붉어졌고 오태산도 애써 눈물을 참으며 딸의 어깨를 꼭 껴안았습니다. 행복해야 한다, 수진아. 이 아빠 소원은 그거 하나다. 네,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해요. 드디어 식장 음악이 장엄하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수지는 아버지와 팔짱을 끼고 천천히 입장했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일어나 뜨거운 박수를 보냈고 수지는 단상 앞에 늠름하게 선 민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우는 턱시도를 말끔하게 차려입고 오직 수진만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오태산이 수진의 손을 민우에게 건네며 굵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서방, 우리 딸 내 전부일세. 우리 딸 잘 부탁하네. 네, 아버님, 걱정 마십시오. 제 평생을 바쳐 수진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민우가 굳은 다짐과 함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례없는 간소한 예식이 진행됐고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사랑을 서약했습니다. 내 아내 수진아, 평생 너 하나만 바라보고 사랑하고 아낄게. 내 남편 민우야, 나도 평생 당신만 믿고 존경하고 함께할게. 두 사람이 반지를 교환하고 서로를 깊이 끌어안자 하객들의 뜨거운 축하 박수가 식장 가득 터져 나왔습니다. 이어진 피로 연장에서 수진과 민우는 웨딩드레스와 턱시도 위에 나란히 새하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기쁜 날만큼은
저희가 두 손으로 직접 대접하고 싶었어요. 수진이 하객들에게 활짝 웃으며 말하자 모두가 즐겁게 웃으며 큰 박수를 쳤습니다. 두 사람은 주방에 들어가 정성껏 직접 음식을 준비했고 하객들은 신랑 신부가 만든 특별한 음식을 맛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와, 역시 맛이 정말 차원이 다르네요. 최고예요. 이러니까 미슐랭에 선정된 거구나. 정말 대단하다. 모두가 따뜻한 격려의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하객들이 하나둘 떠난 후 수진과 민우는 웨딩홀 테라스에 나란히 나와 아름답게 석양이 물드는 부산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주황빛으로 곱게 물든 하늘과 그 아래 잔잔하게 반짝이는 바다가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수진아, 지금 행복해? 응, 정말 너무 행복해서 꿈만 같아. 수진이 민우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20년의 헌신과 참혹했던 배신, 그리고 처절했던 복수와 기적처럼 찾아온 새로운 사랑의 과정이 결국 자신을 더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짜 자신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단 한 사람을 만나게 해줬습니다. 그 시각 멀리 떨어진 서울의 어느 어두운 공사장에서 혁철은 일용직으로 거친 노동을 하며 자신이 잃어버린 그 모든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무엇도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민우의 따뜻한 손을 꽉 잡고 사랑하는 아버지와 함께